최근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자 또다시 국가부채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국제적 기준에서 어떤 수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재난지원금 이제 3차 확산 때문에 2.5단계 벌써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제 포괄적 재난지원금 얘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지급하는. 그러자 기재부에서는 이제 또다시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의 적어도 그 홍남기 부총리 입장은 선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다시 이 주제가 나와서 또다시 교수님을 모셨어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그 국제금융협회인가 하는 곳에서 주요 국가 부채 통계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국제금융협회라는 데가 이제 8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건데요. 은행들 간에 우리나라 은행연합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80년대 이후부터 국제적인 거래를 많이 해요. 예. 예, 다른 나라들한테 많이 빌려주고 예.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데 많이 빌려주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이거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이제 공유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인 거고요. 그래서 민간 단체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부채들,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민간 부채들까지 이렇게 쭉 이제 추계를 내고 있는데 그 국제금융협회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해 3분기 거까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발표를 했는데 여기 그 뭐 국가부채 자료든 아니면 국제결제원에서도 집계하는 게 있고 여러 군데서 집계하는데요. 되게 뭐 비슷한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G7이라든가 혹은 G20이라든가 이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보다 정부부채보다 큰 나라가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문제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거기 조사한 국가들 중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이제 큰 나라. 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긴 했는데 레바논은 지금 뭐 그러니까 뭐 내전에도 시달리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해 2분기보다 조금 이제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1위예요. 가계부채는요. 가계부채가 높은 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국가부채는 오히려 가장 낮은 편에 속하네 보니까. 그렇죠. 테이블을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절대적인 비교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부 부채가 가계 부채보다 더 크다.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도 수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환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정부가 방어하는 게 더 이제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께서 화수분이 아니다 그랬는데 가계 재정은 뭐 화수분입니까? 마찬가지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지금 가계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인데 그러면 가계보다는 국가가 훨씬 여력이 있고 하니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국가가 재정 투입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취지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가 채무가 너무 낮고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재정을 투입을 못 하고 있다. 더 필요한데 이런 취지신 거죠 지금. 그 지난 1년 사이에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요 국가들은 정부 부채가 빨리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EU 국가들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높아질 수밖에 제대로 이제 영업을 못하고 가게를 못 닫으니까 그거를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막아줬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채무는 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누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더 이제 많이 부담을 가질 것이냐. 가계냐 정부냐. 그렇죠.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높아지는 그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도 국가부채 하니까 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 수준이 뭐 거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가에.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수치로 좀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뭐 주요 선진국들하고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정부 채무가요. 선진국가가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131.4%로 나와요. GDP 대비요. 그 평균이? 평균이요. 주요 선진국가들. 이 국제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45.9%.
절반도 안 되는. 절반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3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근데 이런 나라들은 작년 한 해에 돈을 투입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걸 국가 재정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걸 안 그러니까 했다는 거고. 선진 국가가 지난 1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요 31% 포인트나 증가했어요. 평균적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껏 한 5.1% 포인트 정도 증가한 거. 그럼 6배네. 6배 이렇게 간 거죠. 그들이 그렇게 정부 부채가 늘어난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피해를 입는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기 예.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적극적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상식에 가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강조한 게 뭐냐면은 주요 국가들이 왜 국가 채무 비중이 가계부채보다 더 높은가? 예.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가계 채무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되게 뭐냐면 취약계층들에서 되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취약계층들의 가계 채무가 이게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 부채 채무보다도 가계 채무를 그러니까 더 적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문명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이 나라 돈을 많이 쓴 이유가 있다. 예. 네.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거대한 사회 안정만 역할을 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3분기에 한 거의 260% 달하고 있어요. GDP 대비요. 예. 근데 가계 채무는 한 65%뿐이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가 예. 그 소위 이제 방역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하루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우리는 근데 이번 3차가 1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제니까 뭐 영업 제한 받고 이렇게 집합 금지되는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려고만 하면 이제 국가 부채 얘기하면서 그렇죠. 막으니까요. 워낙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되는 1인당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라든가 아니면 1인당 뭐 30만 원까지 올리더라도 GDP에서 한 0.8%까지뿐이 저기 변화 안 시켜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그렇죠. 말씀. 예. 지난 1년 내내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선별하고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이 이걸 잠깐 대립적으로 가는데요. 이건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그 타격을 입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보는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것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선별 지원인 거예요. 예. 맞춤형으로요. 예. 근데 이제 수입이 안 생겨서 발생하는 또 위기도 있잖아요. 예. 아예. 예, 매출이 안 잡혀, 영업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매출이 안 잡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1차 때 우리가 소위 소멸성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다 소비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지원을 할 때 선별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예. 수입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 소멸성 지역화폐로 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건데 이걸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1차 때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죠. 예, 지자체들이 1차 때. 선별도 하고 포괄도 그렇죠. 했죠. 그때 같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4차는 또다시 선별과 뭐 포괄을 다투지 말고 예. 3차가 선별로 나갔는데 4차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빨리 논의해서 그렇죠. 1차 때처럼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차, 3차를 선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피해본 업종들한테요. 예. 피해본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면 4차는 전 국민한테 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 네.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그쭉 팔로우를 했는데 네. 일단 가계소득에 있어서 제가 몇 차례 그랬잖아요. 가계소득에 있어서 2분기가 3분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는 증가율도 높고 소득 분배도 좋고 네. 소매 판매 증가율이 최근에 나왔어요. 교수님이 분석한 건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뉴스공장에서 예.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포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더 예. 좋다는 게 여러 데이터로 예.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기재부가 계속해서 선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면 선별 지급한 것에 혹은 포괄 지급한 것에
데이터가 정부 차원에서는 있어서 그걸 저도 가지고 그게 좀 답답해요. 그걸 가지고 주장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말로만 그냥 계속해서 선별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거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런 데이터를 기재부가 안 만들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만들면은 사실 효과를 맞을까 효과를 그런가? 좀 두고 봐야 된다 했는데 11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가 처음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거긴 더 추락했어요. 10월 달보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병현 교수님도 자가격리했거든요. 자가격리 풍년입니다. 요새. 최병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